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보시다시피 박근범 세무사라고 합니다. 사실 제 세무사 한지 이제 거의 한 10년쯤 돼가는데요. 좀 이른 나이에 합격을 해서 좀 다른 일들을 좀 많이 거치고 사실 좀 돌아왔어요. 제가 원래 이제 강사 프로필은 제가 원래 잘 공개는 잘 안 하긴 하는데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네, 학교를 다니면서 운이 좋게 합격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수습을 거치고 미래에셋 대우라는 곳에서 제가 증권사에서 제가 이제 PB 업무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매니저 업무를 좀 하다가 나와서 이제 창업을 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텍스 주식회사라는 회사를 제가 이제 창업을 했는데요. 이 소상공인 세금 신고 서비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이 센터에 입주를 하게 되었고요. 전국적으로는 이제 상속증여라든지 병현 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이 규모의 강의예요. 원래 제가 어제도 제가 은행에서 강의를 했지만 VIP 분들 상대로 제가 강의를 하면은 5명을 넘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상 좀 강의라기보다는 조금 이렇게 수업이라고 발표하는 중간중간에도 혹시 질문하실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하셔도 그냥 좀 소통하는 자리로서 좀 진행을 했으면 전 좋겠다는 생각이 일단은 듭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 게 제가 이제 미래에셋에서 이제 PB, 프라이빗 뱅커, 펀드 매니저 사실 말이 좀 거창하긴 한데 사실상 이제 펀드 팔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하면서 고객들에게 만났었던 내용들 그리고 어떻게 자산을 좀 불렸는지 실제로 제가 이제 미래에셋에 있었을 때가 2017년, 18년 이 무렵인데요. 그때 사실 투자를 하셨던 분들은 지금 좀 많이 부를 축적하셨습니다. 사실 그 기간 동안 굉장히 좀 많은 기회들도 좀 많았었고 오늘 제가 그 기회를 조금 설명을 좀 드리고 좀 전국적으로는 이제 어떻게 좀 투자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무조건 삼성전자 사세요. 무조건 M소프트 사세요. 이렇게 말씀드리진 않을 거고요. 어떤 방식으로 좀 이 자산을 배분해가지고 투자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돈을 벌었으면은 어떻게 다음 세대로 이전하는지까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 자산을 불리는 재테크, 사실 좀 말이 좀 거창하긴 한데요. 그냥 어떻게 내가 지금 이제 은퇴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노후에 어떤 식으로 진행을 좀 운영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벌었으면은 다음 세대로까지 넘겨주셔야죠. 그게 우리 소통이 아니겠습니까? 저도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태어나니까 좀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제가 벌어서 잘 먹고 잘 살다보다는 이 친구한테 어떻게 안전하게 잘 내 재산을 물려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도 고민하게 되니까 이렇게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가장 좋은 건요, 내 재산을 불리잖아요. 내 재산이 아니라 우리 자녀 명의로 되어 있는 자산을 불려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상속세, 증여세 플랜을 안 가져가는 플랜이 가장 좋아요. 이게 시드머니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죠. 초반에 시드머니를 어쨌든 빠르게 증여를 하고 그 자산을 가지고 조금씩 불려나가는 좀 현명하신 요새 좀 영앤리치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신 분들은 저희 클라이언트 분들 중에 30, 40대 분들도 있으신데요. 아들이 미성년자고 아직 걷지도 못하는 아들한테도 재산을 이전하고 그 자산으로 재테크를 합니다. 마치 본인이 하는 것처럼요. 물론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국세청에서도 좀 이슈가 있었어요. 어떤 이슈가 있냐면요, 미성년자 자녀한테 돈을 주고요, 증여를 합법적으로 한다고 치자고요. 그리고 2천만 원까지는 비과세니까 2천만 원 비과세 그 한도만큼 저희가 증여를 했다고 치고 그걸 가지고 주식 매매를 막 했어요. 이게 증여일까요, 아닐까요? 이게 증여입니다. 자녀 명의로 주식 거래를 했는데도 증여예요. 왜 증여냐면요, 이게 거래가 다수 빈번하게 발생을 하면 이걸 증여로 가요. 왜냐면 이거 누가 거래한 거예요? 이거 부모님이 거래한 거죠. 그게 국세청도 다 알거든요. 재산만 아들 명의로 해놨지 1살, 2살짜리 애가 어떻게 주식 매매 거래를 하겠어요. 물론 계좌는 틀 수 있겠지만 대신에 어떤 건 비과세가 됐냐면 그걸 사놓고 10년, 20년 쭉 그냥 묵혀놓은 주식들 있죠.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비과세가 됐어요. 결국에는 뭐냐면은 저는 앞으로도 그럴 거고 지금까지도 그랬고 계속 장기 투자를 말씀드립니다. 지금 저한테 와가지고 지금 오래 오를 만한 주식을 하나 좀 추천을 해주고 여기서 내년 좀 빼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랑은 맞지 않아요. 사실 그래서 제가 미래에셋에 있었을 때도
했었던 고객들이 지금도 연락을 오는 이유가 그때 아마 단타 치고 엔비디아 사세요. 돈 많이 버실 수 있어요. 물론 그때 몰랐지만 그랬었으면은 딱 한 번 하고 엑시트하고 저한테 연락 안 했을 겁니다. 근데 계속적으로 지금 제가 관리비에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수익이 떨어지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고 있는 이유가 한 10년 장기 투자, 한 15년 장기 투자를 말씀을 드렸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자, 노후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면은 대부분 이제 재테크 그리고 남은 어떤 은퇴 자금 관리 이런 부분들 생각하실 거예요. 은퇴하시면은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세 가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냐면 장수하는 뭐 일본의 오키나와나 뭐 이탈리아의 블루존이나 이런 데 특징을 보면요, 대부분 연평균의 그 평균 수명 100세가 넘어가시는 분들인데 이 세 가지가 완벽하게 충족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첫째가 뭐냐면요, 친구예요. 친구 한 5명에서 6명 정도로 계속 같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소통하고 서로 상호 호환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 두 번째가 건강입니다. 뭐 건강이야 사실 좀 유전적인 부분도 당연히 있고 하겠지만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고요. 세 번째가 뭐냐면 돈이에요. 이 세 가지가 완벽하게 충족이 돼야지, 물론 돈이 너무 많아서 흥청망청 쓸 수 있는 그 정도의 돈이 아니라 내가 필수 생활할 수 있는 정도의 돈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은퇴했을 때 얼마가 있어야 될까요? 제가 이제 증권사에 있었을 때랑 지금 은행에서도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게 현금성 자산이 10억이에요. 현금성 자산이 10억. 내가 아무 일을 안 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 10억. 왜 10억을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지금 대충 이율이 한 4%, 5% 하잖아요. 근데 이걸 잘 운영을 하면 아무리 못해도 좋은 상품이나 이런 데 가입하면 5%, 6%까지 나와요. 그렇게 되면은 1년에 한 달에 한 500 정도를 사용을 하더라도 원금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10억 정도를 항상 이 노후 자산을 기준으로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10억을 만들 거냐. 그래서 제 오늘 주제도 이러면서 10억 만들기라는 부제가 붙은 건데요. 이 10억이 작은 돈이 아니에요. 이게 특히나 현금성 자산으로 치게 되면, 부동산 빼고 현금성 자산으로 치게 된다면 대한민국 상위 10% 안에 드는 자산입니다. 그래서 만들기 굉장히 이미 있으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이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재테크라고 하면은 주식, 부동산, 펀드, 채권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게 가장 많이 하는 순서대로 제가 나열을 한 거예요. 대부분 은퇴를 하시면요, 저한테도 이제 은퇴 컨설팅이 들어오면은 어떤 종목을 할까요? 주식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주식을 잘하는 방법은 아무것도 안 하시는 거예요. 주식 아무것도 안 하시면은 상위 5% 안에 듭니다. 좀 재밌는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또 이런 말들도 있어요. 6개월 안에 주식을 1억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2억 원을 투자해라. 정말 간단한 답변이죠. 그만큼 주식이라는 게 굉장히 리스크가 커요. 저는 그래서 이 주식에 관한 리스크, 그리고 뒤로 가면 갈수록 부동산, 채권, 펀드 이런 되게 어려운 어떤 자산 운용들인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좀 묻고 싶은 게 좀 있습니다. 이 시대가 변하면은 전 재테크의 어떤 이 수순도 변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때 조선시대예요. 조선시대인데 이때 가장 큰 부의 지표가 뭐였냐면은, 어디 가서 제가 어제 은행에서 강의하니까 여기서 지표가 뭐였냐고 물어보니까 자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애들을 많이 낳아야 된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이때 가장 중요한 어떤 키포인트는 노동력이었죠. 하지만 이 애들 낳아가지고 다 일만 보내실 거예요? 그건 부자가 아니죠. 이때의 자산의 재테크는 토지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주란 말도 나왔고 나름이란 말도 나왔잖아요. 그리고 시대가 변합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이제 2차 산업혁명이 시작이 돼요. 이제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겪으셨던 이 대한민국의 어떻게 보면 황금기죠. 이때는 우리나라의 개발도상국이기 때문에 돈도 많이 필요하고 기업들이 돈을 많이 빌리겠죠. 왜냐하면 수출도 해야 되고 직원도 많이 뽑아야 되고 하니까.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돈을 막 빌려주다 보니까 빌려준 사람이 많으면 은행 이자율이 어떻게 돼요? 올라가죠. 그래서 이율이 굉장히 높았어요. 이때는 예금하시고 또 부동산 가격은 어땠을까요? 정말 가파르게 성장을 했죠. 도시화가 막 진행이 되면서 도시에는 특히 지방도 대도시 위주로 굉장히 많이 크기 시작했어요. 부산, 울산, 광주 이런 식으로 해서 도시의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오릅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발생하는 부분들이 뭐냐면은 재벌들이 발생했어요. 이때부터 우리가 주식을 사고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때가 가장 도드라지는 재테크죠. 주식과 부동산. 언제적이에요? 7080. 근데 아직도 아직도 여러분들이 지금 주식과 부동산으로 재테크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물론 뭐 강남 불패 신화, 뭐 강남 소촌 절대 빠지지 않는다. 뭐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벌써 서초구, 뭐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중학교들이 폐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멀리 뭐 지방까지 가실 필요도 없으시고 서울에 있는 서울 외곽에 있는 중고등학교들도 이제 초등학교들도 폐교를 하기 시작했다는 말이죠. 인구 공동화가 시작이 됐고 간단하게 옆에 있는 일본만 봐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뭐 일본 도쿄의 집값이 뭐 지금 서울보다 굉장히 싸거든요. 물론 비싼 것도 당연히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 보면서 과연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게 저는 맞나라는 사실 생각을 저는 이제는 좀 합니다. 뭐 지금 제가 저의 자산 배분도 부동산이 물론 껴있긴 하지만 저는 부동산을 실물로 사진 않았어요. 물론 그 정도 돈도 없거니와 뭐 리치라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저는 어쨌든 부동산을 조각으로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저는 이 시대에 따라서 재테크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공지능 시대가 됐고 글로벌 시대가 됐어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는 우리나라의 주식뿐만이 아니라 어디 주식도 살 수가 있어요. 미국, 베트남, 뭐 인도네시아 이 많은 나라의 주식들도 사실 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시대에 따라서 재테크가 저는 투자 방법도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유튜브나 이런 데 혹시 재테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나 투자 관심 있으신 분들 찾아보시면은 자, 투자는 타이밍이다. 투자는 이 돈을 가지고 하는 어떤 블랙잭 같은 거다 라는 말들을 되게 많이 하세요.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도 너무 좋죠. 이 경기라는 것도 이 생애주기라는 게 있어요. 그 생애주기 죽는 끝이 나오진 않았지만 우리 삶의 생애주기처럼 이 업앤다운이 굉장히 심합니다. 이런 어떤 변동성을 만약에 우리가 인지할 수 있다면 간단하게 예를 들게요. 2008년이거든요. 2008년에 내려오는 게 서프라임 모기지입니다. 이때 리만 브라더스가 사태가 발생할 줄 알고 서프라임 모기지가 생길 줄 알아서 현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당연히 부자가 됐겠죠. 근데 그걸 알고 가지고 있었을까요? 우연찮게 가지고 있었을까요? 저는 이거 100% 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이걸 알고 하게 된다면은 그 우리 최근에 있었던 넷플릭스 재벌집 막내 아들이죠.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과거로 돌아와가지고 모든 사건을 다 알고 IMF가 터질 걸 알고 달러를 챙기고 있고 뭐 이런 물론 시대에 따라서 그 시대가 요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 시대에 필요한 자산들을 보유하고 있고 타이밍에 맞게 투자를 하지만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이게 대기업들도 모르는데 돈이 많으신 분들, 뭐 사업을 하시는 분들, 뭐 육감적으로 아실 수 있어요. 왜 이렇게 자재가 안 팔리지? 내가 이렇게 들어왔는데 왜 이렇게 물건이 지금 안 빠지지? 안 들어오지? 뭐 수주가 이렇게 느끼실 수는 있겠지만 그걸 가지고 내 전 재산을 몰빵한다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투자의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 투자를 한다. 이건 좀 틀린 말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잡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식을 권하지 않아요. 가면 갈수록 오른쪽 이제 저기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투자의 위험성은 커집니다. 예금자금은 당연히 투자 위험성이 없죠.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투자를 하세요? 저 끝에서부터 하시죠. 주식하고 부동산하고 연금 뭐 ETF 넣고 국채 뭐 금 달러 이런 것들은 보시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뭐 CMA 같은 경우 뭐 있으실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예적금 혹은 부동산 이렇게 가지고 있으실 거예요. 자산 배분이 저는 좀 잘못됐다고 봐요. 물론 이게 어쩔 수 없이 부동산을 이제 가지고 있다라는 거에 대한 뭐 상황은 제가 인지를 합니다. 뭐 저희도 당연히 뭐 저희 부모님도 그렇게 가지고 있고 당연히 내 집 마련이 최고의 어떤 목표였었기 때문에 저도 그걸 이해를 하지만 추가적으로 부동산을 더 매매한다, 더 구매한다는 뭐 금매가 나와가지고 정말 싸게 사지 않는 이상은 저는 사실 추천드리지 않아요. 부동산 가격이 지금 서울 가격 뭐 좀 오르고 있다고 치는데 이게 언제까지 계속 오르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면 이거는 예견된 사실이에요. 인구가 줄고요. 그다음에 예전에는
부동산 가격 중에 가장 많이 거래가 되고 가장 많이 팔렸던 게 이 40평대 아파트였어요. 근데 지금은요 84제곱인가요? 아니에요. 59가 가장 인기가 많습니다. 59제곱이 가장 인기가 많아요. 이게 어떤 가구를 말하는 걸까요? 1인 가구를 말하는 거예요. 점점 1인 가구가 늘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평수가 큰 아파트들이 점점 더 인기가 없고 잘 안 팔려요. 내놔도 잘 안 팔립니다.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아파트 자체가 안 팔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용으로 가지고 있으시는 부동산이 있다고 하면은 저는 이건 제 예상이긴 하지만 30년이 가기 전에 한 번 정도는 바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예상은 그래요. 저희 이제 투자연구소 쪽에 있으신 분들하고 이야기를 했을 때도 한 번 정도 오를 것 같다라는 의견이 좀 조금 지배적이기는 해요. 그게 이제 물가의 영향일 것 같긴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이게 우리나라의 특성상 이 하락세를 좀 겪지 않을까라는 저는 조금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장기 투자는 이게 예를 들어 영무기지론을 해가지고 내 노후 연금을 받는다는 사실 괜찮아요. 하지만 조금 나이 드신 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조금 불편하시더라고요. 내가 내 집에서 돌아가시고 싶은데 영무기지론 하면 어쨌든 은행 집이 되는 거고 거기서 이제 내가 연금을 받는 거니까요. 근데 이게 사실은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다반사적인 일이에요. 우리가 주식을 하고 그래서 부동산을 사고 부동산까지 있으면은 그 다음에 연금을 삽니다. 이게 지금 우리 투자의 트렌드예요. 근데 저는 이 주식을 왜 먼저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오히려 여쭤보고 싶어요. 그리고 주식 사면 일단 제일 처음에 뭐부터 시작하냐면요. 저한테 와가지고 삼성전자 일단 들어갑니다. 가장 우량주잖아요. 10만 전자까지 가능한데 지금 5만 전자까지 막 떨어지고 난리 났어요. 물으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네. 근데 이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천슬라, 테슬라 그래가지고 한번 붐이 일었었죠. 그것도 이제 분할하고 그래가지고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이 삼성전자, 테슬라 뭐 하는 회사예요? 엔비디아는 뭐 하는 회사인 줄 아세요? 전 잘 몰라서요. 삼성전자가 저는 아무리 봐도 핸드폰 갤럭시 만드는 회사 같고 테슬라는 아무리 봐도 자동차 만드는 회사 같은데 아니래요. 자꾸 배터리 만드는 회사고 2차 전지 만드는 회사래요. 근데 제가 잘 모르거든요. 저는 문과 출신이라서 2차 전지가 뭔지 그걸 왜 냉각해가지고 붙여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아니 테슬라는 전기차 만드는 줄 알았는데 왜 자꾸 로켓을 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식 투자 어떻게 하시냐면요. 야 그거 오른데 해서 투자하시는 거예요.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주식 투자 왜 하시는지. 야 그거 오를 것 같아. 야 이번에 좋은 이슈가 있어. 야 내 말을 믿어봐. 이거 한 달 안에 무조건 2배 친다. 이래서 사시는 거예요. 그 회사에 대해서 얼마큼 알고 계세요? 제가 회사를 많이 여러 군데 옮겼어요. 회계법인도 다녀보고 세무법인도 다녀보고 증권사도 다녀보고 했는데 내가 알고 있는 그 회사 말고는 사실상 모르세요. 어떻게 아시겠어요? 포스코 다니는 직원도 사실 포스코 다니는데 철강팀이 아니라 재무팀에 있는 친구예요. 그 친구 포스코에 대해서 뭘 얼마나 알까요? 물론 저보다는 더 많이 알 수 있겠지만 회사 어떤 실질적인 어떤 이 코어의 어떤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사람이 아닌 이상 알까요? 그 회사를 다니고 있는 그 사람도 모르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삼성전자를 그렇게 확신하고 사세요, 주식을?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주식은 그 기업을 믿지 않아요. 왜냐면은 우리나라 기업 같은 경우는 오너리스크가 너무 크거든요. 근데 또 오너리스크가 큰 기업이 미국에도 있잖아요. 테슬라. 자꾸 얘가 이상한 짓을 하죠. 위성도 쏘고 갑자기 AI를 한다 그러고 AI가 사실 저는 잘 뭔지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회사에다가 우리가 주식을 할 때 이런 명언이 있어요. 한 바구니에 모든 계란을 담지 마라. 영어로도 이런 말들이 있는데 그 수강 잘 기억이 안 나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주식을 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분산 투자를 한다고 표현을 하세요. 아니에요. 한국에서 몰빵 투자를 여러 군데 하는 거예요. 그 회사 망하면 어떡하실 거예요? 어떻게 던지실 거예요? 주식은 종이 쪼가리가 된다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망했으니까 여기서 올라가서 우리 평균 치면 된다. 이럴 거면 주식을 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아무것도 안 하시면 상위 5%가 되시니까요. 근데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한 사람보다는 더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산을 선택을 할 때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보여드려요.
국내 자산이 있고, 물론 제가 미래에셋 출신이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미래에셋 제가 다녔었던 2017, 18년도 때 미국 주식을 정말 많이 팔기 시작했어요. 제가 증권사 직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 고객들이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어머님이 오셨어요. 우리 투자 성향 분석을 합니다. 성향 분석지라는 게 있어요. 증권사 가면은. 자, A 어머님 들으셨어요. 막 성과 이제 써요. 저는 이런 투자를 선호하고, 뭐 주식보다는 좀 안정적인 부동산 투자를 원하고, 뭐 이런 것들 막 씁니다. 아무리 써도 제 답변은 똑같아요. 위험 중립형이시군요. 어떤 고객들한테도 제가 뭐 리스크 회피형이라든지, 뭐 리스크 러버형이라든지 이런 말 쓰지 않습니다. 애초에 저희가 이게 좀 약간 뭐 대외비긴 하지만 무조건 위험 중립형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 상품은 똑같습니다. 회사가 그래요. 해보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가가지고 한 번 더 해보세요. 그냥 읽지도 않고, 질문이 읽지도 않고 그냥 아무렇게나 찍어보세요. 그래도 똑같이 위험 중립형으로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나한테 추천한 상품은 똑같아요. 회사가 그러거든요. 그래야지 제가 승진을 해요. 그걸 팔아야지. 본사에서 이미 펀드가 찍어서 나와요. 이걸 팔아라. 그럼 지점에 뭐 센터에 있는 뭐 펀드 매니저들이나 뭐 PB 분들은 와가지고 요새 지금 이 결합 상품이 너무 좋아요. 연평균 뭐 10%는 무조건 보장이 됩니다. 제가 많이 했었던 말입니다. 선의의 거짓말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투자를 이걸 보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이제 저는 이제 미래에셋을 들어갔을 때 나올 생각을 하고 들어갔어요. 그럼 제가 이제 형사다 보니까 여기 저는 그때 20대였고 20대가 영업하기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더 잘 아시겠지만 누가 저한테 돈을 맡기고 누가 저한테 세금을 맡기겠어요. 그러니까 미래에셋 가서 이 성과를 보여주고 그 곡들을 쫙 끌고 나와가지고 내가 창업을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회사에서 팔라는 것만 계속 파니까 수익이 안 나는 거예요. 나도 뭐 2, 3%가 나는데 이럴 거면 그냥 적금하지 뭐 이런 말 제가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한 번씩 쭉 떨어지면 저 아침에 일어나면 미국장 확인하고 하면서 이제 아침 7시 출근하면은 이제 전화가 오기 시작해요. 떨어진 날은 정말 죽을 것 같아요. 회사 팔란 대로 팔았는데 변명은 제가 해야 되니까 변명을 잘하는 놈들이 승진을 합니다. 이건 약간 좀 비밀이긴 하지만 고객들한테 변명을 잘하는 친구들이 승진을 빨리 해요. 근데 뭐 저 같은 경우는 전화를 하면은 공짜로 계속 세금 상담을 해드렸어요. 다른 방법이 있을 거다. 근데 이게 이 세금이라는 거는 제일 마지막에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금을 줄여줘도 물론 이런 경우는 감사해요. 어떤 경우냐면은 세무조사가 나왔어요. 그리고 통지서가 나왔어요. 한 10억 정도 뜯어갈 거래요. 근데 제가 5억으로 줄여드렸어요. 감사한데 원래 세금은 저희가 계산했는데 한 5억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제가 계산해가지고 한 2억 정도 줄여서 2억만 홍보를 하시면은 그 2억도 많다고 하시니까요. 원래 사람의 성향상. 근데 주식 같은 경우나 뭐 투자 같은 경우는 돈을 벌어들이는 일이잖아요. 제일 앞단에서 하는 일이다 보니까 뭐 좀만 잘하면 선물이 와요. 못하면 욕이 오고. 아니실 것 같아요. 저희 여직원들, 저희 미래에셋 여직원들 이렇게 VIP 상담실 가면은 장이 좀 안 좋을 때는 거의 열에 한 9 정도는 울면서 나와요. 그러니까 나와서 울게 좀 앞에서 울진 않겠지만 그만큼 어쨌든 굉장히 좀 이게 좀 많았는데 그래서 저는 제가 좀 생각을 했어요. 저한테 더 이상 종목 추천 좀 안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제가 맨날 들었던 이유가 그래서 매니저님 어떤 주식을 사야 됩니까? 지금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러고 있는데 이거 사도 됩니까? 저 어떻게 알아요? 저도 몰라요. 저 마이크로소프트 직원도 아니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쨌든 거기서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때 변명을 잘하는 친구들이 승진을 한다고. 근데 어떻게 말을 하냐면은 정말 레벨목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미래에셋 뭐 다른 뭐 증권사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안 해봤기 때문에 국내자산 추천하지 않았었어요. 물론 글로벌 뭐 IB로 나가야 되는 어떤 실적도 있긴 했었지만 하지 않았었어요. 국내 자산은 저희가 지금 싱가포르에 있는 자산운용사랑도 좀 컨택을 좀 하면서 있는데 그 친구들이 뭐 싱가포르나 뭐 유럽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자산운용사예요. 아즈미르트라는 곳인데 여러분들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JP 모건이나 골드만삭스는 워낙 유명하니까 알고 계시겠지만
근데 그 법인장님이 싱가포르 법인장님이 한국인이신데 왜 한국에 투자를 안 하시냐고 제가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한국에 돈 많은 사람도 이렇게 많고 동아시아에서는 사실상 이 100만 년대 이렇게 많은 나라인데 이 한국 시장을 왜 들어오지 않느냐고 했는데 한국 시장 너무 위험성이 크대요. 그래서 한국에는 지사도 없어요. 위험성이 뭐냐면요, 우리가 위험성이라는 걸 돈을 잃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돈 투자하면 돈을 잃는 걸 위험성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위험성은 이런 변동성입니다. 이런 플럭추에이션이에요. 자, 이 지표랑 어떤 게 더 좋아 보이세요? 그죠? 당연히 이번 지표죠. 이게 우리가 이게 다 하나하나 변동성이에요. 이게 하루를 지금 겹쳐놓은 건데 이게 코스피고요. 이게 S&P 500이에요. 자, 제가 미국 주식을 뭐 이렇게 뭐 푸시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가장 불황에 강한 자산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코스피 같은 경우는 한번 오를 때 정말 미친 듯이 올라요. 대한민국의 어떤 냄비 근성을 제가 말하고 싶진 않지만 이게 오를 것 같다 생각이 들면요, 정말 그냥 부동산에 있는 돈까지 빼가지고 막 박습니다. 우리나라 IPO 시장을 보시면 아시잖아요. 뭐 상장한다 그러면은 이게서 뭐 하는 회사인지 정말 모르시죠. 정말 아무것도 모르실 거예요. 왜냐면 상장 회사들은 진짜 지금까지 아무것도 몰랐던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공개가 안 됐던 회사고 이 회사가 뭐 앞으로 뭐 빅데이터를 통해서 인공지능을 한데 이 정도까지만 한 줄 정도만 아실 거예요. 그런데 상장한다 그러면은 야, 분명히 뭐가 좋아서 상장을 했겠지라고 생각을 하세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공모주 시장이 그렇게 안정적인 시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마이너스 수익률도 거의 안 나요. 시초가, 그러니까 상장한 당일날에 시초가를 던지면 우리가 따상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그 정도로 상장하면 이게 올라요. 이 낙스닥 같은 경우에 혹시 투자하신 분들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낙스닥 같은 경우는 기술주에다 투자를 하시면은 마이너스 수익률 정말 많이 나요. 상장을 한다고 왜 무조건 다 오르니까. 다 알아보고 투자를 하시는 게 사실 맞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 대한민국 공모주 좀 특이한 좀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변동성, 물론 뭐 S&P 500도 당연히 변동성이 있고 이게 10년봉인데 지금 대충 보면은 여기서 2015년이죠. 그리고 2024년까지 대충 한 40% 올랐습니다. 떨어진 건 아니에요. 물가는 상승하니까 어쨌든 올라는 가죠. 근데 이게 여기에다 과연 이 목돈을 넣어두시고 기다리셨던 분들이 있으실까요? 언제 빼셨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때쯤 빼셨습니다. 내려가니까 또 옆에 있는 사람 다 빼거든요. 다 빼거든요. 나만 혼자 죽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다 뺍니다. 다 빼면 어떻게 돼요? 내려가는 거예요, 다 계속. 와, 나 잘 뺐네. 수익률 거의 뭐 마이너스 플러스도 아닌 이 상황에서 그래서 손실은 안 봤네 라고 생각하시고 마음에 안도를 하세요. 물가는 어떻게 되는데요? 상승했잖아요. 물가 수익률도 못 건진 만큼의 수익인데 이게 과연 0% 수익인가요? 나한테 이득이 이건 무조건 마이너스죠. 그래서 이게 빠지고 들어가는 시점이 굉장히 좀 제 입장에서는 이게 남들을 좀 따라가는 우르르 하는 어떤 이런 성격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기는 하는데 40% 올랐습니다. 여기를 버티고 여기서 많은 기대를 하시다가 아마 이렇게 오신 것 같은데 한 40% 정도 수익이 나왔어요. 4배예요. 10년 동안. 어느 시점에 또 뺐을까요? 이 시점에 뺐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2배예요. 그러니까 미국 주식이나 뭐 미국의 어떤 상품들을 뭐 세금 때문에 안 하신다는 분들도 있으세요. 물론 이제 세금 이제는 만약에 금투세가 만약에 통과가 된다 그러면은 사실상 미국이나 한국의 투자에 어떠한 장단 뭐 서로의 차이점도 아마 없을 거예요. 이제 세금이 통과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는 좀 지표에다가 좀 투자를 하는 걸 좀 추천을 드려요. 이게 지금 미국에 있는 기업들인데 이거 어떻게 다 분석을 하실 거예요? 이거 미국이 아니라 한국으로 치환해도 여기에 뭐 삼성전자나 뭐 LG, 뭐 SK 많이 껴있겠죠? 어떻게 분석하실 거예요? 증권사 같은 데 가가지고 펀드 매니저가 하자는 대로 이렇게 투자하세요. 이렇게 하면 좋으니까요. 이거 보장합니다. 그리고 누가 보장해주나요? 예금보험공사가 보장해주나요? 그거 안 돼요. 자, 이거는
뭐 미국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고 뭐 구글도 있고 뭐 아마존, 뭐 테슬라 많이 보이는데 이게 S&P 500에 있는 기업들이에요. 상위 500개 기업들인 거죠, 미국에. 이 기업들이 사실상의 미국의 경기를 이끌어 가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저번 강의 때 여기까지 제가 보여드렸어요. 실제 제 고객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한테 고객이 없었어요. 아무리 제가 뭐 열심히 하고 뭐 한다고 하더라도 뭐 한 40, 50대 분들이 보셨을 때 제가 그때 28살, 7살쯤 됐었는데 저를 보고 정말 뭐 상담은 받지만 저한테 뭐 위탁하시진 않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제 주변에 저와 같이 신입사원으로 입사한 친구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어쨌든 걔네들도 돈이 필요하니까요. 그런데 얘네들은 목돈이 없어요. 뭐 있다고 해봤자 뭐 부모님한테 받은 돈 뭐 많아야 한 1억 정도 있을 거고 뭐 보증금 뭐 대출 뭐 이런 것들 해가지고 만들 수 있겠지만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저보다 2살 형님이시긴 한데 지금 이제 좀 친한 형 동생으로 지낸 편이긴 한데 그래도 대기업에 입사를 해가지고 돈을 좀 받는 친구였어요. 일단 한 400 정도를 받았던 친구였던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제가 자산을 배분해가지고 시켰습니다. 이게 어떻게 저희가 배분을 시켰냐면요. 이렇게 했어요. 이게 좀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요. 이 친구 같은 경우 지금 제가 원래 이제 전 이 코스피가 아니라 다른 걸 사실 했었는데 지금 이제 유튜브에서 제가 굉장히 좀 좋아하는 펀드 매니저님이 많이 이야기를 하고 다니시는 어떤 자산 배분인데 이걸 보고 전 진짜 너무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저도 이 개별 주식이 아니라 인덱스에다 투자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이 왜 그러냐면은 이 달러 소프 같은 경우가 뭐냐면은 우리가 달러에다 그냥 우리가 은행에 가가지고 뭐 달러 사겠습니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달러 소프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달러 선물 ETF 같은 건데 이 달러 소프고요. 그다음에 S&P 500은 뭐 더 잘 아실 거고 코스피 같은 건 뭐 잘 아시겠죠. 제일 어려운 게 아마 이 부분일 겁니다. 달러 소프 S&P 500은 그냥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게 S&P 500이에요. 미국에 있는 상위 500개의 기업이니까요. 사실상 이 기업이 미국의 아까 말씀드렸던 이 경기를 싹 다 이끌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매번 순위가 바뀌거든요. S&P 500은.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를 쭉 이어가는 기업들을 우리가 다 모아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달러 소프가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달러 소프는요. 다 간단합니다. 그냥 미국 국채를요. 그 하루짜리 환매 RP라고 하죠. 환매 조건부로 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짜리 국채를 사는 거니까 이게 뭐 금리가 오르든 내리든 어쨌든 2차 수익이 계속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미국 채권에다가 뭐 채권 달러를 같이 한꺼번에 하는 거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달러 투자나 뭐 이런 미국 채권 투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정성이 불황이 강한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수익률을 뭐 30%, 40% 이렇게 내고 싶다. 그러시면은 이제 저를 찾아오시면 안 돼요. 물론 그것도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긴 할 거예요. 말씀드리는데 지금 은퇴 보시죠. 50대 이후에 추천하는 방법들 이거 제가 뭐 쓴 말이 아니고요. 많이 사실 나오고 있는 말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사실 다 이렇게 투자를 하시고 뭐 저희 증권사에 있는 친구들도 이렇게 투자 권유를 굉장히 좀 50대 이후부터는 많이 늘 시켜요. 근데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하면은 수익률이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보시면은 뭐 마이너스도 그냥 많이 사실 나지도 않고요. 많이 났을 때는 뭐 20%까지 나고요.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거에 대해서 한국 주식은 코스피고요. 아까 미국 채권은 이제 소프라는 거고 미국 주식은 S&P 500이에요. 이 자산 배분이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안정적인 게 예금보다 훨씬 안정적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예금보다 훨씬 안정적이고 주식 지금 이제 사실 물려 있으신 분들 저는 이제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원래 열심히 이제 잘 기다리시고 어떻게 제가 하라 그랬냐면요. 뭐 지금 유튜브에도 사실 많이 나오는데 그냥 아무것도 할 거 없어요. 내가 지금 번 돈이 있잖아요. 번 돈을 제가 예를 들어서 뭐 한 달에 한 500 정도를 버는데 투자는 대충 한 100만 원 정도만 하고 싶다. 한 400은 내가 쓴다. 그러시면은
뭐 증권사나 아니면 쓰고 계신 뭐 운용사나 이런 데 가셔가지고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그냥 내가 매월 100만 원씩 줄 테니까 이거 33만 원, 33만 원, 33만 원 무조건 사라 그냥. 뭐 이거 뭐 볼 것도 없고 그냥 무조건 살아요. 물론 저점에서 사면 좋겠죠. 저점에서 사면 좋아요. 하지만 아까 무슨 말씀드렸듯이 저점에서 사도 뭐 고점에서 우리가 지금 막 올라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고점에서 산다고 하더라도 내려가겠죠. 내가 사면. 하지만 어떻게 돼요? 계속 올라가요.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가야 돼요. 왜냐면 자본주의가 계속 존속하는 이상은 이 경기는 계속 상승할 것이고 물가는 계속 올라갈 것이다라고 봐요. 만약에 2008년처럼 뭐 어떤 대경제 위기가 와가지고 우리한테 너무 좋은 기회가 온다 그러면 그때 막 쓸어 담아야 되겠죠. 그때 2008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2008년도에 떨어졌던 주식들을 만약에 싹 다 사면은 2년 만에 80%를 먹습니다. 근데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죠. 그때까지 현금 보유하고 있을 수도 없고요. 물론 그때 약간 내 인생 걸어보겠다 하신 분들은 뭐 주식 마이너스 물려는 것도 싹 다 빼고 아마 미국 인덱스에 투자를 하셨겠죠. 어쨌든 다시 올라옵니다. 경기는 올라올 수밖에 없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미국이 망한다는 가정을 해야 되는데 그럼 뭐 미국만 망하는 게 아니라 뭐 전 세계가 다 같이 그냥 다시 한번 이 글로벌 대공황이 올 테니까요. 그래서 저는 종목 추천하지 않아요. 종목은 아닙니다. 이거는 전 인덱스에 투자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이건 누구의 탓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이 인덱스가 떨어지잖아요. 다 떨어집니다. 어떤 것도 다 떨어져요. 한 가지 제가 원래 저는 여기에다가 공모주를 넣었는데 코스피를 넣은 이유가 딱 하나예요. 미국이 진짜 개박살이 나도 이상하게 한국 주식들이 오르는 것들이 있어요. 그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한국 주식이 한번 오를 때 정말 많이 오르거든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 플럭추에이션이 굉장히 심해서 오를 때 정말 많이 올라요. 근데 주변 사람들 다 돈 벌고 있는데 나만 못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코스피를 넣었어요. 원래 저는 여기다가 코스피를 넣지 않고 공모주를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제 세무사를 하다 보니까 펀드회사에 있었을 때도 마찬가지고 저한테 배정이 되는 고객분들이 대부분 증여를 받으시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목돈을 가지신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저한테 오는 분들은 딱 하나예요. 원금은 그대로 두고 싶다. 그런 투자가 전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찾다 찾은 게 이겁니다. 지금도 사실 이 프리즘이라는 굉장히 제가 좀 많이 배우고 있는 이 운용사에서 이거 많이 추천을 하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쨌든 뭐 말씀을 드리면 그냥 이렇게 투자를 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하면은 아무리 못해도 이 정도는 먹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스프레드로 봤을 때 물론 아까처럼 뭐 떨어지는 것도 있겠죠. 마이너스도 나기도 하고요. 뭐 플러스도 나기도 하고요.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그래프가 좀 이쁘지 않나요? 뭐 떨어질 때 다시 떨어지는 거지만 이 올라갈 때는 또 많이 올라가기도 하고 이렇게 되면은 10년 스프레드로 하면 대충 한 60% 정도 나오고요. 조금 더 가져간다 그러면은 많이 나올 수 있겠지만 이게 떨어지는 이유들이 사실상 이 자산 배분에 코스피가 사실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거를 만약에 이것마저도 이 변동성을 줄이고 싶다라고 했을 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2%가 더 올라가는 10% 정도 이상이 나는 수익률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제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린 공모주예요. 사실 저는 IPO 팀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IPO 팀에 있지는 않았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공모주에 대해서는 제가 나와가지고 제가 하고 있는 자산 운용사 통해가지고 굉장히 좀 많이 분석을 했는데요. 작년 기준이에요. 2023년 작년 공모주 되게 좋았죠. 작년 공모주 되게 좋아가지고 작년에 돈 버신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제가 조금 발표 좀 천천히 하고 있어서 그런데 이게 혹시 시간이 있나요? 제한이 있나요? 어디까지 해야 되나? 12시였네. 그러면은 공모주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지금 사실 굉장히 좀 심도 있게 보고 있는 어떤 투자 방법이에요. 왜냐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공모주 같은 경우가 굉장히 특이해요. 대한민국이. 작년에 상장했었던 기업들을 알고 계신 기업들이 있으세요? 없죠. 이게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대한민국 상장 뭐 많이 봤자 7, 80개 정도밖에 안 합니다. 공모주 펀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어느 정도 괜찮은 기업들도 많이 알고 계세요. 뭐 산일전기나 뭐 이번에 좀 재미 좀 봤었죠. 그런 분들이 이 17%, 14%이 펀드 이거는 아예 펀드 기준이니까요. 정말 많이 나는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 공모주 혹시 청약해 보신 분 있으세요? 네. 공모주 청약하면 대부분 한 주, 두 주 정도 받으시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받고 뭐 클릭 몇 번으로 한 2, 3만 원 벌었다. 나쁘지 않은 성과예요. 뭐 그냥 소소하게 그냥 뭐 용돈 벌이식으로 괜찮긴 하죠. 그래서 요새는 공모주 알림을 주는 어플들도 있어요. 공모주의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은 우리가 시점을 못 맞춘다는 거잖아요. 아 오늘 상장일이었지. 오늘 상장일 시초가로 던져야 되는데 그럼 못 넘긴 거예요. 그럼 시간이 갈수록 시초가에 한번 막 이러다가 대형 사람들 또 다 어떻게 해요? 다 던져요. 이게 재밌는 거예요. 상장하면 무슨 사인지도 몰라요. 상장한대요. 막 사요. 청약합니다. 그래서 상장이 끝나면요 다 던져요. 그러니까 시초가가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시점을 몰라요. 이러다가 맞다 오늘 상장일이었는데 어디가 상장일이었는데 장 끝나고 다음날 던지면은 어제 던졌어야지 한 5,000원 더 먹는 건데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펀드 같은 경우는 배정 금액이 다릅니다. 막 뭐 몇백억씩 배정을 받기 때문에 몇 프로씩 배정을 받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하게 되면은 이 정도의 수익률이 나요. 시초가에 던지면 굉장히 높은 수익률인데 2020년 같은 경우는 50% 정도 됐었고요. 작년 같은 경우 시초가로 던져버리면요 몇 프로 났었을 것 같아요. 시초가로 던지면 거의 70% 났어요. 수익률이. 시초가로 던지실 수 있죠. 여러분들 계속 알림 설정하면 시초가 던질 수 있어요. 근데 시초가 던져봤자 얼마 벌어요? 70개 다 한다고 하더라도 한 개당 2만씩 벌어요. 그럼 얼마예요? 140만 원 열심히 잘 버시면 1년에. 그래서 사실 공모주를 관심 많이 안 가지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이게 펀드가 되면 이해가 좀 달라집니다. 펀드가 되면 어떻게 이해가 달라지냐면요. 이게 제가 조금 어려운 내용으로 좀 깊게 들어갈게요. 이 펀드들은요 락업을 걸어요. 락업이 뭐냐면 시초가 당일에 못 던지게 락업을 겁니다. 왜냐면은 얘네들한테 주식 배분을 막 1%, 5%, 7%씩 해놨는데 얘네들이 상장일 당일에 다 던져버리면 갑자기 폭락할 거 아니에요. 그죠? 얘네한테 대신 배정은 많이 해주는 대신에 락업을 걸어요. 뭐 15일, 뭐 3개월, 길게는 6개월까지요. 6개월 벌면은 배정 엄청 많이 해주겠죠. 그래서 이게 17% 난 게 진짜 어마어마한 수치가 난 거예요. 이게 뭐 한다 그랬을 때 뭐 10억, 20억 단위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몇백억 단위로 들어가다 보니까 17%가 난다는 게 정말 돈이 많이 어떻게 보면 펀드 회사로서 번 건데 우리가 개별적으로 청약을 하지 않고 그래서 전 펀드를 이용하는 걸 좀 말씀드려요. 그래서 종국적으로는 이제 뭐 이건 뭐 저희 회사 이야기긴 하지만요. 저희도 공모주 펀드를 운영을 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원래 제 생각은 공모주 펀드 같은 경우는 이 작은 어떤 작은 PE 하우스나 사모 펀드 하우스 같은 경우는 한 10분이서 하세요. 10분이서 한 100억씩 넣고 합니다. 그럼 대충 뭐 한 500억에서 한 1000억 정도의 펀드가 만들어지고 그걸 몇 개를 쪼개요. 상장을 했을 때 IPO에서 가장 주식을 많이 배정받을 수 있는 이 PE하우스의 규모가 대충 한 300억에서 한 400억 정도예요. 그러면은 운용사 한 4-5개 해가지고 거기에서 청약을 넣었습니다. 엄청 많이 받아요. 작년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이 공모주 펀드가 이게 좀 큰 곳들이라 그렇지, 제가 지금 경에 알고 있는 것들은 52%가 나왔어요. 52%가. 작년 워낙 공모주가 좀 좋기는 했지만, 지금 저희랑 같이 하고 있는 이제 운용사기도 하고요. 지금 이제 저희랑 같이 싱가포르에 운용사를 좀 설립하고 있는 이제 운용사기도 한데, 거기가 작년에 굉장히 수익이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걸 가지고 증여도 진행을 하고 상속도 좀 진행을 하고 있기는 한데 공모주 펀드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직접적으로 공모주를 청약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거 너무 귀찮은 얘기예요. 그 알림 다 해가지고 하는 건 불가능하니까요. 공모주 펀드를 찾아가시는 것도 굉장히 좀 큰 증권사나 뭐 큰 운용사 통한 공모주 펀드도 괜찮은데 이게 이제 좀 수익률이 그렇게 높진 않을 수는 있어요. 이게 사실 되게 높은 수익률이잖아요. 되게 높은 수익률인데도
좀 작은 운용사 같은 경우는 큰 돈 가지고 배정을 많이 받아버릴 수 있으니까 사실상 공모주는 이 자본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 될지는 모르겠지만 돈 투자하는 일이다 보니까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예를 들어서 펀드를 만들어서 우리 펀드만으로 만약 공모주를 들어간다 하면은 여기랑 여기랑 중간쯤 받으시고 제가 생각을 하기에요.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를 하게 된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자산 배분에서 저는 코스피보다는 공모주 펀드에 넣는 걸 조금 더 안정적이라고 봅니다. 물론 코스피만큼 더 많이 먹을 수는 없을 수는 있어요. 시장에 따라서 다르겠죠. 공모주는 굉장히 안정적인 시장이에요. 뭐 대한민국의 특성상. 그래서 그 운용사 같은 경우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싱가포르에 있는 운용사 같은 경우도 뭐만 들어오냐 그러면은 공모주만 들어옵니다. 한국에 있는 공모주. 한국에 있는 공모주 굉장히 특이하거든요.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운용사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간과하고 계셨다고 하면은 뭐 제가 당장 하라는 건 아닌데 한번 그 정도로 생각을 가지고 있으시다가 그냥 증권사 직원들 만나면 한 번씩 이야기해 볼 수 있잖아요. 난 달러에다가 조금 더 배정을 많이 하고 싶은데 한국 코스피는 좀 계속 보는 것도 좀 그렇고 뭐 차트 보는 것도 너무 힘드니까 그냥 공모주 괜찮은 거 있으면은 공모주 펀드에다 좀 넣어주라. 그럼 그 친구들이 공모주 펀드에 넣어있는 그 펀드 매니저들이 수요 예측을 합니다. 이 친구들은 다 라고로 걸려요. 그러니까 이만큼 수익률이 안 나오는 거예요. 상장을 당일에 던져버리면 다 50%, 40%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 나오고 걸린 겁니다. 뭐 15일이나 한 달 이렇게 걸린 거기 때문에 수요치를 뭘 하냐면요. 한 달이 지나도 그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겠다 라는 것들을 수요치를 하는 거예요. 물론 뭐 마이너스가 나오는 것들도 있긴 하겠지만 뭐 그건 이 친구들의 어떤 능력이다 보니까 공모주는 아무래도 다른 어떤 펀드나 다른 이런 데 맡기는 것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이다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이렇게 돈을 첫 번째로 다시 돌아왔는데 돈을 버셨으면은 넘기셔야겠죠. 가장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이게 사실 제가 투자보다는 이것 때문에 원래 사실 이 녹화 녹음을 좀 금지하려고 그랬었어요. 제가 조금 오늘 좀 적나라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상속세 지금 개정안이 올라갔죠. 최대 40%로 이제 바뀔 거라고 저도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높습니다. 전 그래도 높다고 생각을 해요. 이 상속세가 저희 이제 일본에서 온 세금이기 때문에 뭐 한국, 일본, 독일 이렇게 있는 세금인데 이게 1990년대 제정된 세법이에요. 물가 상승이 지금 거의 한 30년 동안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좀 바꾼 건데 저는 사실 세율은 이렇게 거의 안 바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바뀐 것도 50% 세율 구간을 40% 내린 거예요. 그러면 최고 세율을 맞는 분들이 한 세금 100억 정도 내야 될 분들이 뭐 한 세금 한 85억쯤으로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세금 100억 정도 내실 분들이 아니라면은 지금 개정하는 큰 뭐 의미가 없어요. 자, 결국에는 우리가 이 구간이 제일 많아요. 10억에서 20억, 20억에서 100억이라고 했지만 어쨌든 이 구간이 제일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 집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를 내야 되고 뭐 돈이 얼마 없는데 중산층 세금으로 바뀐 이유가 사실 이것 때문이에요. 이게 최근에 제가 이 개포자이에 사시는 분을 상속세 신고를 했었는데 그 집 팔았어요. 상속이라는 게 기다려주지 않거든요. 상속은 되게 슬픈 일이죠. 상속 개시일이라는 말이 생겨서 저는 참 좋은데 사망일이라기보다는 이 상속 개시일 날부터 6개월 안에 무조건 신고 납부를 끝내야 됩니다. 그거 안 되면은 뭐 또 받냐면요. 불납 또 받아요. 너 돈 없어? 그럼 아파트로 내. 아파트 우리가 평가해가지고 그 금액만큼 우리가 까줄게. 지금 그감부도하죠. 그러니까 상속세는 대부분 대한민국 사람들 대부분이 준비가 안 된 상태로 와요. 그러니까 회사 팔고 집 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 이 부분이 가장 많기 때문에 상속세가 좀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세금의 내용도 많이 바뀌고 있어요. 이게 보시면은 당연히 아직까지도 이 상속세, 증여세가 가장 비율을 많이 차지를 하죠. 근데 뭐 상속세, 양도소득세가 이걸 저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이전에 대한 부의 이전에 대한 세금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재산세 건보료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실까요? 재산세는 국세가 아니에요. 지방세입니다. 그래서 구청, 시청, 지자체에다 내는 세금이에요. 그죠?
구청, 시청에다 내는 세금의 특징이 뭐냐면요, 신고를 하지 않아요. 그럼 고지합니다. 얼마 내라고 고지해요. 주민세 받아보셨죠? 전세 받아보셨고, 이거 고지 옵니다. 9월달에. 최근에 아마 내셨을 거예요. 건보료도 마찬가지죠. 내 소득이 얼마냐에 따라 가지고 그 지사에서 고지를 해요. 자, 이게 늘어난다는 말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절세 방안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명의로 가지고 있는 재산, 내가 내 명의로 벌고 있는 돈, 이게 세금을 결정해버리면은 저를 찾아오실 필요가 없어요. 절세하는 방법 없습니다. 없어요. 고지를 해버리는데. 불복해야죠. 불복하면 얼마나 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 말이 뭐냐면은 내 명의로 재산을 가지고 있을수록 숨 마셔도 계속 세금이 나간다는 거예요. 자, 가까운 나라, 뭐 제가 어떤 나라고 특정치지 않겠지만, 뭐 가까운 나라에는 유보에 대한 세금도 있어요. 유보금에 대한 세금. 대한민국도 지금 미완료 세제라 그래가지고 대기업 기업들한테는 투자를 하지 않고 유보를 쌓아두고 있으면 세금을 냅니다. 어마무시한 세금 아닌가요? 이거 뭐에 세금 붙는 거예요? 이거 현금에 세금 붙는 거예요. 유보금에도 세금이 붙어요. 이제 점차 더 그렇게 갈 거고, 대한민국 어쨌든 맨날 말하죠. 세수가 부족하다. 맞습니다. 정말 부족해요. 인구도 줄었죠. 자,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야기를 하는데, 모든 경제는, 대한민국의 모든 경제와 모든 세금과 그 다음에 모든 어떤 삶의 주체는 386 세대를 따라가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분들이 대한민국 황금기를 거쳤고, 그분들이 가장 돈도 많이 벌었고 재산도 가장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었을 때는 정말 그렇게 갑근세, 종합소득세, 사업소득세 이런 것도 정말 많이 내갔을 거예요. 근데 지금 법인세 줄였죠. 종소세도 절세할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세금이 많아졌을까요? 이제 386세대가 들어가. 당연히 상속세. 당연히 증여세. 왜냐면 이분들이 재산을 축적한 걸 가지고 증여를 하실 테니까요. 그 국세청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제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조금 녹화는 금지하려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면은 국세청에 새로운 서울청에 새로운 부서가 신설이 됐어요. 재산국이. 그러니까 없었던 게 아니라 추가가 된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더 뜯겠다라는 거죠. 더 뜯겠다. 어떤 것까지 하냐면요. 쭉 재산들을 보고 있다가 386세대들 중에 재산이 이전이 안 됐는데 해외에 법인을 차린다던가, 뭐 해외에 어떤 투자를 한다던가, 이러면 소명자가 날라와요. 이게 우리 재산을 보려면 뭐가 필요해요? 우리 영장이라는 거 있잖아요. 영화에도 보면 하는 영장이라는 게 있는데, 세무조사는요 통지서만 다니면 다 볼 수 있어요. 누구까지 볼 수 있냐면요, 사돈 8천까지 다 볼 수 있어요. 제가 그렇게 세무조사도 받아봤습니다. 저희 부모님한테 세무조사 왔는데 저희 고모 것까지 봤어요. 세무조사는 그렇습니다. 돈이 흘러간 정황이 있으면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점차적으로 부의 이전에 대해서 훨씬 더 심해질 겁니다. 그렇잖아요. 38세대가 당연히 모든 것들을 다 이끌어갈 수밖에 없어요. 저희 세대, 저도 저희 부모님이 38세대인데 저희 세대가 처음으로 부모보다 못 사는 세대가 될 거래요. 그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경기 변동률만 봐도 아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슈스케는 사라지고 미스터 트롯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저희는 이걸 빨리 준비하는 사람일수록 어떻게 보면 나가는 비용이 최소화가 된다. 열심히 돈을 벌어보면 뭐합니까? 세금 다 내실 거면은 국가만 좋은 일 시키는 거죠. 자, 어쨌든 간에 이제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건데, 간단히 좀 말씀드릴게요. 이제 법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법인이 없으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법인을 이제 가지고 계시면은 우리가 뭘 내나요? 법인세를 내죠. 아빠가 월급 가져갈 때 종합소득세 냅니다. 갑근세라고 하죠. 그 다음에 그걸 자녀들한테 줄 때 상속세 증여세가 나와요. 같은 재원으로 세금을 3번을 뜯습니다. 이게 상중과세가 아니라는 거죠, 대한민국에서. 싱가포르를 제가 계속 예를 들지만 여기서 끝나요. 여기서. 왜냐면 이 재원 가지고 한번 세금 냈잖아요. 이걸 가지고 이걸 뭐 아들한테 주든 딸한테 주든 그건 그 다음 네가 알아서 하고. 그래서 뭐 그렇긴 한데 대한민국에서는 세목이 다르면은 이중과세 세금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각 한 번씩 과세된 걸로 봐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10억이지만 100억, 1000억이면은 마지막으로 봤을 때 산술적으로 보면 20%가 남아요. 80은 국가 가져가는 구조가 되는 거죠. 물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없으시겠지만, 제가 그래서 지금 이걸 한번 보셔야 되는데, 이건 법인이고요. 이건 개인입니다. 우리가 주의를 좀 깊게 봐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자, 개인이랑 개인입니다. 이 상속세 증여세는요, 자연인한테 부과가 되는 세목이에요. 법인한테는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저희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해결하려고 하는 어떤 솔루션이 상속세 증여세를 우리가 안 내게 해드리겠습니다는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아마 이민센터에서 왔을 거예요. 자, 우리 다 같이 이민 가시죠 하고 이렇게 갔을 텐데, 저희는 상속세 증여세를 상속세 최고 세율이 이제 뭐 한 40% 절반 50% 가까이 되니까 이 최고 세율을 법인세로 가름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족법인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실상 가족법인이 아니라 자녀법인이죠. 예, 아들 딸들이 주주가 되는 법인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일단은 저희는 무조건 자산은 증가한다는 가정을 합니다. 동의하시나요? 물가가 상승할수록 어쨌든 자산 오르죠. 음아파트라고 따지면 1980년대 5천만 원 했던 게 지금 20억까지 가니까요. 당연히 가격은 오릅니다. 근데 어느 시점에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고 어머님께서 돌아가시고 상속 개시가 이루어져요. 자, 그러면은 이거 전부 다 상속세를 내야 됩니다. 이거는 이변이 없어요. 이건 바꿀 수도 없어요. 이건 줄일 수도 없습니다. 상속세는 돌아가시는 순간부터 할 게 너무 많아요. 장례 치르셔야 되죠. 그 다음에 사망신고도 하셔야 되죠. 그 다음에 어머님, 아버님 이거 하기 때문에 정말 할 게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와중에 만약에 자녀들끼리 상속 분쟁이 일어난다. 대부분 저희가 제 상속세를 많이 이제 좀 만나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요. 상속 재산이 남아있잖아요. 이 재산이 아빠 명의의 재산이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이쯤에서 상속이 개시가 돼서 상속이 되면은 두 가지가 다 발생해요. 싸우기도 하고요. 세금 때문에 팔기도 하고 그럽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그래프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영원. 돌아가실 때 부모님의 명의의 재산은 없어야 돼요. 그게 이 상속증여 플랜의 가장 마지막 방점입니다. 근데 어렵죠? 왜 어렵냐면은 일단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상속세가 이렇게 많이 나오니까 저도 증권사에 있었고 여기 저보다 더 연령이 높으신 금융권에 계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우리가 사전증여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드려요. 사전증여가 너무 좋은 걸 다 알아요. 아시잖아요. 물가가 오르기 전에 빨리 지금 증여를 하면은 세금 이만큼밖에 안 내는데 이거 왜 여기까지 가져가겠어요? 그쵸? 근데 이건 증여세예요. 이건 상속세인데 대한민국 증여세 상속세 비율이 얼마 되실까요? 사전증여 이렇게 좋은 걸 알고 은행에서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사전증여 하시라고 하는데, 사전증여 하시면 제가 최근에 되게 재밌는 클라이언트를 만났는데 너네 돈 벌려고 자꾸 사전증여 권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으셨어요. 물론 맞죠. 저희도 나중에 버는 것보다 지금 버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안 하시는 이유가 따로 있긴 해요. 상속이랑 증여 비율이 거의 9대1이에요. 상속이 굽니다. 증여를 안 해요. 제가 최근에도 정말 좀 큰 자산가분을 만났는데 그분도 왜 안 하냐고 물어보니까 지금 돈이 없대요. 저한테 재산 공개 내역 쫙 하고 한 1,200억 정도 있는데 지금 돈이 없답니다. 낼 돈이 없대요. 그런 고객들도 돈이 없고요. 하물며 집 한 채 있고 돈이 없대요. 당연히 돈 없습니다. 지금 어떻게 증여서 돼요? 15억짜리 아파트 있는데 이거 증여한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한 세금 한 4억 나올 텐데 이건 어떻게 지금 세금 내겠어요? 이거 못 냅니다. 그럼 집 팔아야 되는 건데 돌아가셔도 똑같아요. 돌아가셔도 똑같습니다. 오히려 더 최고 세율이 맞을 수도 있어요. 물가가 상승하다 그러면 우리 사전증여를 해야 되는데 사전증여를 하지 않고 계속 상속으로만 하는 이유가 이런 말들도 많이 하세요. 나 죽고 나면 알아서 하겠지. 그 초고액 자산가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 죽고 나면 지네가 알아서 하겠지. 알아서 하겠죠. 알아서 잘 싸우고 알아서 잘 건물도 팔아버리고 몰라 파고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플랜이 굉장히 좀 중요한 거라고 보는데
저희는 이제 솔루션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세금 내기 싫어요. 하지만 지금의 과세 표준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과세 표준이 계속 오르는데 지금 세금 내면 좋을 것 같고 나중에 세금 내면 과세 표준이 올라서 이거 세금 너무 많이 나올 것 같고 그죠? 그러면은 저희 어떤 방법을 통해 가지고 과세 표준을 이 시점에 고정을 시키는 거예요. 더 이상 물가가 안 오르게 물가를 딱 잡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저희가 그러고 나서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이 자산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 세금을 많이 낼 수 있다는 거. 과세 이연 효과가 나오겠죠. 그럼 이 윗부분은 어떻게 돼요? 세금 안 내죠. 아기들이 아니죠. 저한테는 제 아들은 아기니까요. 자녀들한테 가는 겁니다. 자, 이게 키포인트예요. 근데 만약에 난 여기에 대한 세금도 내기 싫다. 그 방법은 이민을 가시는 겁니다. 지금 뭐 싱가포르 투자이민 저도 알아봤는데 예전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한 200억 정도 가지고 가더라고요. 근데 지금 그게 2,000억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좀 힘든 부분이 있지만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재산을 저희는 그래서 개인이 아니라 법인의 지위로서 무언가를 해야 되는 시대가 왔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제 지금도 그렇게 살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면은 부모님이 자녀들한테 돈을 줘요. 그리고 10년마다 이게 리셋되시는 건 혹시 알고 계시나요? 10년 주기로 이게 리셋이 됩니다.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2천만 원 증여하고 10살 초등학교 3학년 2천만 원 증여하고 대학교 가서 5천만 원, 그다음에 성인이 돼서 5천만 원 되면은 대략 한 1억 5천만 원 정도까지 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아파트 사나요? 못 사죠. 그러니까 또 뭘 해요? 빌려줍니다. 빌리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많이 빌리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그럼 뭐 또 해요? 차용증도 써요. 차용증 쓰고 공증도 받습니다. 심지어. 정말 많이 봤어요. 저한테 오신 분들 중에 공증도 썼다. 세무조사가 오시면 이제 저한테 오는 거거든요. 그 전까지는 있다가 통지서가 날라오거나 소명자료 요청이 날라오면 저한테 그걸 가지고 와요. 그러면 빌리신 거 맞느냐? 그럼 맞대요. 차용증도 가지고 오고 공증받은 공증 도장도 받은 차용증 저한테 가지고 옵니다. 괜찮을까요? 공증을 받았는데 우리 변호사 사무실에서 어쨌든 도장 찍어준 거니까 이 효력이 있을까요? 제가 세법에는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실질과세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작년에 이게 다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게 괜찮다가 작년부터 문제가 된 게 아니라요. 계속 문제가 되어왔던 거를 기다리고 있다가 묵혀놨다가 잡은 거예요. 가산세는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빌린 거로 보냐라고 하면은 빌린 거로 보지 않습니다. 이거 증여했다고 봐요. 특수관계인 간 개인 간의 거래에 있어서는 증여로 추정을 합니다. 이게 다 법률 용어예요. 추정을 한다는 말은 야 이거 증여 아니야. 진짜 빌린 거야. 라고 만약에 납세자가 소명을 한다 그러면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조금 더 다른 의미로 간주라는 게 있어요. 증여로 간주한다. 그러면은 소명을 할 필요가 없어요. 넌 이미 증여인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차용이 아니라 증여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소명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소명했어요. 어떻게 소명했냐면 자, 공증도 있고요. 차용증도 있고요. 심지어 뭐까지 있냐면 우리가 이자소득세까지 쐈어요. 이자소득까지 쐈습니다. 엄마한테 10억 빌려서 뭐 한 달에 한 100만 원씩 쐈어요. 은행 계좌 이력도 다 있어요. 그걸 가지고 소명을 했습니다. 실제로 작년 상반기 그거 소명을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너 이자도 진짜 주고 있네. 진짜 빌린 거 맞네. 라고 해서 차용을 인정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대부분 어떻게 하세요? 엄마한테 현금 주고요. 제 케이스입니다. 현금 주고 엄마가 어떻게 현금 빼서 다시 주죠. 다 알아요. 후생 지금도 다 압니다. 그래서 뭐까지 해야 되냐면요. 엄마가 이자를 받았죠. 엄마한테 무슨 소득이 생겼어요? 이자소득세 생겼죠. 이자소득이 생겼으면 이자소득세까지 내셔야 돼요. 엄마가 혹은 아빠가 이것까지 하면 진짜로 징계를 그걸로 인정을 해줍니다. 채용을 한 걸로. 근데 10억을 빌리면요. 이자도 우리가 마음대로 측정하지 못해요. 특수관계니까 좀 시가로 가야 됩니다. 국세청에서 정한 시가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4.6%거든요. 10억을 빌리면은 1년에 이자가 4,600만 원이에요.
자, 아들이 돈을 워낙 잘 벌어가지고 4,600만 원 낼 수 있다고 칠게요. 4,600만 원 내면은 엄마는 얼마를 내야 돼? 엄마가 금융소득세 최고 세율이면은 2,300만 원씩 매년 내야 됩니다. 10억 빌려가면. 이러면 징역가가 떨어지잖아요. 이거 10년만 뭐 내도 뭐 진짜 몇 억이 나가는 코스트인데 이건 진짜 말 그대로 코스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아셔야 돼요. 만약 이걸 빌려간다고 하더라도 자녀분들이 개인으로서 개인으로서 뭔가 투자를 하게 된다 그러면은 소득세가 발생을 해요. 소득세도 최고세율 몇 프로죠? 49.5%입니다. 지방세까지 포함하면요. 거기에다가 건보료나 뭐 이런 준조세까지 포함을 하면은 거의 60%에 육박해요. 저는 이 개인으로서 뭔가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많은 코스트가 발생을 하는 시기가 좀 도래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말씀드리면은 부모님이 자녀한테 돈을 빌려주죠.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그냥 무조건 빌려주는 걸 다 잡는 게 아니에요. 이게 국가에서 봤을 때 특성이 개인 간의 금전대차의 경우에는 이자 1,000만 원까지는 증여로 의지하지가 않아요. 이자가 1,000만 원까지는 의지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게 재밌는 말이 이게 뭐냐면 제가 만약에 저희 엄마한테 10억을 빌리지 않았으면 어디서 빌려야 돼요? 은행에서 빌려야죠. 은행에서 빌리면 뭐가 나가요? 이자가 계속 나갑니다. 근데 저는 엄마한테 빌려가지고 이자가 안 나갔잖아요. 그럼 제가 얼마만큼 이득을 본 거예요? 그 이자만큼 이득을 본 거죠. 그래서 그 이자만큼 징여받았다고 봐요. 이자가 징여입니다. 자, 근데 그 이자를 마냥 잡을 수는 없잖아요. 엄마한테 떡볶이 사 먹으려고 500원 빌렸는데 그 빌린 그 이자 그거 다 징여로 봐야 될까요? 그거 아니죠. 그래서 그 이자에 캡을 씌워놨어요. 1,000만 원입니다. 그게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이자까지는 이자가 너무 낮으니까 내가 그냥 잡지 않을게 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거를 4.6% 아까 국세청이 정한 고시이자가 하나밖에 없다 그랬죠. 그걸 역산하면 대략 한 2억 1,000만 원인 거다. 그래서 2억 1,000만 원까지는 무이자 무처형증으로 해도 무방합니다. 사실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이제 조금 더 나가면은 이게 이제 법인으로 가게 된다면 그 법인이 1,000만 원이 아니라 1억이 되거든요. 그러면 산술적으로는 20억까지는 무이자 무처형증으로 빌릴 수 있다는 과정이 떨어져요.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실질 과세 원칙이라는 게 있죠. 이거 누가 법인을 방패막이로 삼는지 모를까요? 법인이면은 20억까지 빌려줄 수 있으니까 개인 말고 그럼 우리 아들한테 법인 하나 세워가지고 20억 빌려주면 되겠네. 다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것도 실질과세 원칙상 주주들한테 빌려준 걸로 봅니다. 그래서 4.6% 이자를 내야 돼요. 무이자가 아니라. 근데 20억에서 4.6%는 1년에 1억이거든요. 1년에 1억이면은 이거 대충 한 10년, 20년만 이자만 내도 원금이 사라져버려요. 증여가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혹시나 제가 녹화시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유튜브에 세무사님들이 이런 걸 많이 적어놨어요. 20억까지 자녀한테 줄 수 있는 방법. 뭐 20억까지 이자 없이,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되게 많이 써놨어요. 그거 다 안 됩니다. 저는 왜 그렇게 세무사님들이 이걸 많이 올리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물론 자극적인 어떤 컨텐츠를 하기 위해서 올리신 걸 수 있지만 이거 작년 2023년 판례예요. 작년 판례를 안 보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희가 이제 분석을 했었을 때 이거는 법인한테 빌려준 게 아니라 법인격을 무시하고 이 법인에 있는 주주들한테 빌려준 걸로 봅니다. 그리고 호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어쩔 때는 법문 위주로 가요. 법이 그렇게 적였으니까 과세 법정주의로 갑시다 라고 하는데 또 거기서 뭔가 충돌되면은 야 이거 실질과세 원칙으로 갑시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그런 건 다 판례로 사실 진행이 됩니다. 이건 판례가 나왔어요. 법인한테 준 게 아니다. 법인격을 무시하겠다. 개인한테 빌려준 거다. 그래서 법인을 차리실 때 법인 차려가지고 그냥 돈 빌려준다. 그럼 망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세무조사 받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어쨌든 법인의 설립은 어떻게 하느냐? 아들이나 딸 100% 50대 50 해가지고 설립을 합니다. 설립을 해요. 그리고 나서 어떤 방식으로 부모님이나 부모님 회사가 현금을 조달을 해요. 아까 제가 투자 설명을 했었을 때 1억 가지고 10억을 벌었으면 10억 정도를 조달을 하겠죠. 그 방법을 모선주나 차등 배당이나 이런 걸 통해서 가족 법인에게 던집니다. 그러면서 이걸 가지고 돈을 벌어요.
실제로 이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이 가족법인이 한 150개 정도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 가족법인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뭐 큰 고액자 상가분들이 하시는 게 아니라 뭐 적게는 한 10억, 5억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많게는 뭐 몇십억, 몇백억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지만 어쨌든 이걸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합니다. 투자를 하게 되고 이게 기업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요, 자녀분들의 지금 가치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아까 그래프에서 보여드렸던 과세표준을 픽스 시키는 거예요. 만약에 우선주, 배나 이런 거 다 빌려주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이걸 가지고 언제까지 가지고 가서 이거 조달을 했으면은 우선주든 뭐든 했으면 이건 이자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빌린 돈이니까 언젠가 갚아야 되잖아요. 언제 갚나요? 부모님 돌아가시다 보시죠. 이 기한이 있나요? 이게 은행처럼 2년 뒤에 갚으세요 이게 있나요? 없죠. 이건 없어요. 이건 평생 30년짜리 채권. 돌아가실 때까지 가지고 계시다가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시면은 그때 상속세로 과세를 하시면 돼요. 그때 근데 만약에 이 10억을 가지고 실제 사례를 일단 말씀드릴게요. 이 10억을 가지고 돈을 벌었어요. 가족법인이. 아들 법인이죠. 그냥 제가 아들, 딸, 자녀 법인이라고 표현할게요. 자녀 법인이 돈을 벌었어요. 10억 가지고 만약에 2018년을 받아서 지금까지 해서 했으면은 실제 사례인데요. 저희는 여기다 20억을 넣었고 20억을 가진 걸 가지고 지금 작년 기준으로 이 가족법인 92억짜리 회사가 됐어요. 2018년도에 만들어진 회사가 실제 저희 클라이언트고요. 그러면 나중에 돌아가셨을 때 세금 92억을 내니까 10억을 냅니다. 10억을 내는 거예요. 내가 드린 돈이 10억입니다. 내가 배당받은 돈은 10억입니다. 내가 우선주 발행한 돈은 10억입니다. 그래서 이걸 고정시키는 겁니다. 빨리 돈을 주시는 거죠. 근데 개인한테 주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한테 주면 계속 자꾸 상속, 증여니 뭐니 이런 이슈들이 있으니까 법인을 통해 가지고 법인을 주는 거예요. 법인이 정확히 말하면은 법인은 조금 이거 내용 좀 어렵긴 하지만 주주랑 경영진은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쵸? 여기서 주주는 회사의 주인이지만 실제 운영은 누가 해요? 경영자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스타트업 대표들이 이 VC들이 내는 앞에서 자꾸 IR을 하고 자꾸 발표를 해서 이 투자금을 땡기는 이유가 그거예요. 근데 투자금을 받게 되면 어떤 족쇄가 채워져요? 어떤 족쇄가 아니라 족쇄가 채워져요. 네, 투자자들이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여기 투자자들은 아들, 딸들이에요. 그리고 대표는 부모님이 합니다. 운영 누가 해요? 부모님이 하시는 거예요. 부모님 누구한테 빌려요? 내가 나한테 빌리는 거예요. 자, 구조 설명되셨죠? 자, 내가 나한테 빌려서 이걸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포트폴리오도 괜찮아요. 근데 대부분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금액이 좀 저희가 이제 아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모이셔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펀드를 만들어서 공모주에 들어가신 분들이 좀 많으셨어요. 작년에 좀 많이 돈을 버셨는데 이거 가지고 뭘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거 가지고 뭐 보험 상품을 사셔도 괜찮고요. 나중에 어쨌든 보험 상품에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사모펀드나 공모주나 부동산, 채권, 투자, 경영전기 뭐든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돈을 벌게 된다 그러면 그건 다 그때부터는 이 법인이 벌게 되는 거예요. 아들, 딸들이 번 게 아니라 법인이 벌게 되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법인은 나와 다른 사람이에요. 법인은 새로, 말 그대로 법인이 법으로 인격체를 부여한 하나의 객체인 거예요. 그래서 개인과 법인은 다르기 때문에 내가 내 법인일지라도 돈을 빼면 횡령이 되는 거고요. 배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인격을 무시한다는 게 굉장히 큰 일입니다. 세법에서밖에 없어요. 실질과세원칙상 넘어간다는 게. 근데 이 케이스는 계약을 누가 하는 거예요? 법인이 하는 거예요. 실제로 법인이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케이스에 대해서는 리스크가 굉장히 거의 없다고 해도 저는 무방하다고 봅니다. 자, 근데 이제 실제 케이스를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이제 해당이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부모님 법인이에요. 부모님 법인입니다. 대부분 어떻게 가지고 계시냐면요. 아버지랑 어머니가 한 7대 3 정도 가지고 계세요. 대한민국 대부분의 중소기업들 대부분 이런 지분을 가지고 있으세요. 근데 이때 자녀 법인이 들어가는 거예요. 한 1% 정도, 0.1%도 괜찮아요. 한 주 정도만 사는 겁니다. 그럼 부모님 회사의 주주가 됐죠. 주주가 됐습니다. 1%밖에 안 되는 작은 소액 주주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예를 들어서 아빠 법인에 있는 돈을 한 4억 5천 정도를 배당한다고 칠게요.
그러면 지분율대로 가져가죠. 배당이란 그런 거잖아요. 내가 10%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1,000억을 배당을 하면 저는 100억을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죠? 지분율대로 이 배당을 가져갑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가 있냐면요. 이 배당을 포기를 할 수가 있어요. 주주총회 열어서 난 돈 필요 없어. 난 돈 필요 없어. 포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우리 자녀로 되어 있는 주주들만 포기를 안 하는 거예요. 나는 돈을 가져갈래. 그럼 이 돈이 다 이렇게 가는 거죠. 이거 괜찮을까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리는 걸로 보면 안 될 것 같죠. 너무 문제가 있잖아요, 이거는. 자, 보면요. 만큼이 누구한테 들어갔어요? 가족법인으로 들어갔어요. 포기한 만큼이 가족법인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가족법인이 아니라 박근범 제 개인이 여기 들어갔으면요. 이 분여이익을 얼마를 내면 아까 말씀드렸던 징계로 내야 돼요. 아시겠죠? 이게 징여세 발생해요. 근데 이건 법인이 들어가죠. 뭐가 나오냐면요. 법인세가 나옵니다. 법인세 이거 6천만 원만 내면은 주주별 이익이 지금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가족법인은 한 4억 정도가 떨어져요. 세금 5천만 원 내겠죠? 다 5천 중에. 그리고 나서 세금 6천만 원 정도만 내고 가져갑니다. 대략 한 4억 5천 정도를 만약에 증여받으면요. 세금 한 1억 넘게 나옵니다. 네. 근데 법인을 통해 가지고 법인세를 일단 가름한 거예요. 이 법인세로 가름을 하는 것 중에 가장 좋은 이유가 어쨌든 이 세율이 굉장히 적다라는 건데, 자, 그러면은 이걸 하나 질문하실 수가 있어요. 야, 이렇게 포기해가지고 결국에는 이 주주들한테 실질적으로 이득이 분여가 된 건데, 그죠? 실질과세 원칙상 얘네들이 이익 받은 것만큼 징여세를 내지 않겠느니? 이만큼? 그잖아요. 아까 제가 돈을 빌려주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법인한테 빌려준 게 아니라 주주들한테 빌려준 거라고 했죠. 마찬가지잖아요. 이거 배당을 했는데 법인한테 배당을 한 게 아니라 이 주주들한테 배당한 거 아니냐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게 뭐냐면은 주주별 이익을 맞추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이게 좀 어려운 잠깐 집중해 주세요. 이게 개인 대 개인으로 빌렸을 때 이자 얼마까지, 이득 얼마까지 우리가 비가 들어가죠? 1,000만 원. 법인이 했을 때 이익 얼마까지 비가 들어가죠? 1억이죠. 자, 이거 1억을 맞추는 겁니다. 주주별 이익을.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이런 방식으로 저희는 이걸 하는데, 그래서 이제 본인이 법인을 가지고 있고, 물론 법인을 안 가지고 계시는 경우는 다른 방법들도 있긴 있어요. 뭐 우선주를 발행해서, 아니면 뭐 조금 어려운 내용이지만 전환사실을 발행해서 뭐 보통 빌려준다든지 최소 이자를 지급을 하고요. 방법이 있지만 그 방법은 조금 더 위험하긴 합니다. 아버지가 법인을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이제 사실상 이게 어떻게 보면 법인이 있으면 좀 좋은 부분이 있긴 하죠. 법인 대 법인으로 이용을 하게 되면은 주주별 이익을 1억 원 이하로 맞추고 이거를 가져갈 수 있어요. 제가 왜 이걸 이용하냐면요. 아까 몇 년마다 리셋된다 그랬어요? 10년이죠. 이건 1년 만에. 이건 1년마다 리셋이에요. 배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연배당이라고 표현하죠. 1년마다 리셋입니다. 그러면은 가족법인 얼마 떨어졌어요? 세후로 4억이 떨어졌는데 이거 10년 하면 40억 쌓을 수 있어요. 이거 현금법인으로 만드는 겁니다. 자녀법인을 현금법인으로. 이걸 가지고 뭘 하느냐? 자, 그때부터는 이제 사실 저를 찾아오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전 투자 전문가는 아니니까. 그 돈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말씀 공모주를 하던, 보험을 가입을 하시던, 부동산을 사던. 그렇게 하니까 지금 저희는 기업은행이랑 제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법인 계좌를 싹 다 기업은행으로 만들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기업은행 고객분들이 이걸 저한테 오셔가지고 하는데, 뭐 기업은행 말을 들어보니까 이제 이걸 하고 나서 투자는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다. 그 사람들이 그게 이제 수익이니까요. 그래서 조금 대략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저희가 이렇게 되면 돈이 이제 많이 쌓이니까요. 저희 한 150개 가족법인에 있는 계좌들이 대략 최근에 한 2천억 정도가 넘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펀드나 이런 부분도 구성이 좀 가능한 부분까지 넘어갔고, 이게 한번 하다 보니까 별로 어렵진 않거든요. 어렵진 않고, 이게 뭐 부모님 법인이 없으셔도 괜찮아요.
부모님 법인이 없고 그냥 아들 법인만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조금씩 옮기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건 조금 더 비용이 발생하는 이게 가장 최적의 저는 방법이라고 일단 생각이 들었던 거고 그게 아니시면은 아예 부모님 법인 만드시는 분들도 제가 봤어요. 부동산 가지고 있는데 현금 출자하셔가지고 부동산 법인 만들고 거기서 나온 월세 같은 거 계속 배당하는 거예요. 네. 뭐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방법은 사실 다양하기 때문에 주주별 이익을 일단 1억 원 이하로 맞추는 게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현금법인으로 유보금액을 쌓는다. 근데 뭐 제가 이렇게 강의하니까 유보금액에 세금 붙으면 어떡하나요? 제가 지금은 그것까지는 대기업만 합니다. 뭐 중소형이나 소형 기업들한테는 뜨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유보금 잘 활용을 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금을 돈을 벌었어요. 근데 벌면은 중요한 거는 법인에서 개인으로 돈을 빼야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개인은 돈이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그럼 뺍니다. 그냥 빼면 어떻게 돼요? 이게 횡령이라거든요. 네. 그냥 빼면 횡령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뭐 여기 이제 보험사 계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그래서 잉여금 컨설팅, 뭐 가지급품 컨설팅, 뭐 굉장히 많이 합니다. 뭐 법인에서 돈을 빼는 방법을 대해가지고는요. 이건 제가 좀 빨리 넘어갈게요. 이거 간단합니다. 이거 그냥 빌리면 돼요. 내가 필요한 만큼 돈을 빌리면 됩니다. 대부분 저는 사실 이것도 개인으로 빼지 말라고 표현을 해요. 왜냐면은 법인으로서 생활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어요. 그냥 빼는 이유가 뭐예요? 왜 빼죠? 뭘 하려고 빼는 거예요? 쓰려고. 쓰면 법인카드 쓰시면 돼요. 뭐 샤넬 가서 뭐 긁으시려고요? 그것도 법인카드 쓰세요. 저희가 비용 처리 안 하면 돼요. 그렇잖아요. 뭐 어떤 거 쓰시려고? 밥 먹으시려고요? 법인카드 너무 딱이지 않아요? 직원들과 회식했다. 네, 법인카드를 쓰세요. 근데도 이건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조금 나이가 드신 우리 회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제가 이야기를 해보면은 나는 무조건 이 등기부등본에 홍길동 내 이름을 적어야 됩니다. 이러신 분들 있으세요. 그럼 빼셔야죠. 그리고 뭐 공동명의를 하기로 했는데 우리 아기가 저기 와이프 며느리들이랑 공동명의를 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돈이 좀 필요하다. 그렇게 또 뺄 수도 있잖아요. 5억, 5억씩 하기로 해서 10억짜리 집을 하기로 했는데 5억 집 내 당장 좀 줘야 된다. 뭐 이런 방법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돈을 빼는 건데 빌리십시오. 이때 뭐가 중요하냐면 무이자를 빌리면 이때는 큰 문제가 됩니다. 무이자를 빌리면 이게 횡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자를 지급을 하는 건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돈을 빌렸어요. 빌리면 뭐가 나가요? 은행에서 빌리면 이자가 나가죠. 그리고 이자가 나갑니다. 똑같이. 근데 이건 내가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대표는 부모님이지만 이 법인의 주인은 누구예요? 나죠. 아들인 저예요. 내가 나한테 이자를 주고 그 돈을 씁니다. 법인카드로요. 이 돈 빼가지고 만약에 부모님이어가지고 이거 주고 나서 부모님 돈 빼서 주면 뭐가 돼요? 징여라고요. 그래서 법인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법인을 만들고 내가 법인에서 돈 빌리고 거기서 이자 주고 그 준 이자는 내가 씁니다. 자칫 보면 이게 자전거리처럼 보일 수 있어요. 자전거리가 맞죠. 하지만 이걸 법인격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법인격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부모님이 주신 돈들 있잖아요. 가족금을 다 박습니다. 그냥. 그래서 부모님도 돈이 필요할 수 있잖아요. 뭐 돈 필요할 수 있잖아요. 부모님도 돈을 갖다 쓰죠. 가족금에 갖다 돈 씁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그 대여금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빌린 돈들 혹은 뭐 채권 발행해준 돈들 그 돈을 갚는 방식으로 되게 잘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밌는 게 이게 고정이 되는 게 아니에요. 고정이 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돈을 계속 쓰면요 줄어들어요. 빌린 돈, 뭐 채권 발행한 돈 다 쓰시고 가세요. 영어까지. 그러면 상속증여 플랜이 성공한 겁니다. 제가 원하는 것이 이거예요. 이게 사실 저희 회사에 있는 모든 회계사 세무사들과 금융권에 있는 뭐 PB 플랜, 상속증여 플랜 팀과 같이 만들어낸 아이디어긴 한데 이렇게 하는 방법이 대한민국에서는 지을 수 있는 마지막 방법입니다. 더는 없어요. 왜냐면 제가 뭐 감사하게도 저도 뭐 증여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받은 게 좀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세무조사도 사실 많이 받았고, 그래서 실제로 뭐 제가 뭐 저희 집 재산을 받기 위해서 세무사가 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좀 빠르거든요. 제1이다 보니까. 저희는 좀 오래 받았어요. 세무조사 한 8년 정도 받았습니다. 작년에 마무리를 했고요. 그게 요거 때문에 받은 거예요. 자녀법인, 가족법인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건 뭐냐면 아들, 딸, 부모님 이 개인 간 거래를 끊는 거예요. 이게 자꾸 이렇게 주시면 안 돼요. 이게 국세청에 그 대한민국 슈퍼컴퓨터가 한 2대 정도 있다고 하는데 하나는 기상청, 하나는 국세청인데 기상청 맨날 틀리죠. 국세청은요, 통장 우리가 세탁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이거 한 200개 정도 통장 돌리는 거 5분이면 찾습니다. 심지어 해외 계좌가 껴있어도요. 찾습니다. 뭘 해도 걸려요. 근데 이게 왜 발달을 하냐면은 어려운 고객들, 자꾸 세금 가지고 장난치는 고객들 빨리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많이 뜯으려고요. 그러니까 많이라는 돈을 많이 뜯는다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한테 뜯으려고요. 그래서 점점 대상자들은 내려올 겁니다. 그래서 뭐 계속 뭐 말하는 뭐 이제는 중산층 세금이 됐다, 이제는 서민 세금이 됐다, 상속세 증여세는 부자 세금이 아니다,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는 게 저는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금투세인데 이건 아직 이제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을게요.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금투세 만약 투자 통과가 되잖아요. 그때는 무조건 그냥 다 같이 받을 돈이 없어도 법인 설립하셔야 돼요. 그게 좋아요. 네. 금투세가 통과가 됐는데 개인의 지위로 투자를 한다. 그건 이제 나는 이제 국가에다가 세금을 진짜 많이 내고 싶다. 난 내국자가 돼서 이러신 분들 아니시면 법인을 설립하시는 게 맞습니다. 법인의 지위로 투자하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뭐 보시면은 이 모든 케이스들 5천만 원, 뭐 청년한테는 5천만 원 이상이 줘야 되니까요. 그다음에 뭐 결혼 자금 보시면은 뭐 신혼집, 뭐 명의를 변경한다든지 상가를 대신 구매해준다든지 부모님 건물을 증여해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다 법인으로 받으시고 다 법인으로 빌려주시고 다 법인으로 해결을 하세요. 그렇게 되면은 문제가 굉장히 심플해집니다. 다 증여예요. 지금 여기는 모든 게 다 증여 과세 이슈가 생기는 거예요. 이 이슈를 최대한 좀 줄여가는 방향이 좀 필요한 거죠. 제가 좀 다시 정리를 하자면요. 자녀가 주주로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든 자금을 조달합니다. 뭐, 이 무상대여는 제가 써놓긴 했는데, 전 추천을 드리지 않아요. 좀 위험합니다. 물론, 제가 뭐 세금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무단횡단이라고 표현을 드려요. 안 걸리면 돼요. 안 걸리면 됩니다. 아니, 걸리면 어떻게 돼요? 벌금 내잖아요. 걸리면 세금 뜯어가는 거예요. 안 걸리실 수 있어요. 뭐, 무상대여 제가 아까 말씀드린 문제 있다고 그랬잖아요. 야, 나 근데 우리 아들 법인한테 무상으로 대여 10억 했는데 아직까지 아무 문제가 없어. 넘어간 거 아니냐. 라는 말들을 하실 수 있어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안 걸린 거겠죠. 걸린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은. 이 상속세 증여세는 되게 재밌는 법인 게 우리가 이 법에는 공소시효라는 게 있어요. 사람을 죽여도 10년, 20년 뒤면은 처벌을 못 하잖아요. 그죠? 공소시효가 없어요. 상속증여세. 어마무시하지 않나요? 상속증여세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 시행령에 어떤 말이 있냐면은 조사관이 안날로부터 1년 안에 과세할 수 있다는 말이 있어요. 이거 얼마나 무시무시한 법이에요. 안날로부터 1년이래요. 언제 알았어요? 안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있겠죠. 내가 뭐 소리를 찾아다든지 아니면 어떤 제보가 들어왔다. 거의 대부분 제보로 상속증여세는 과세가 됩니다. 누가 제보할까요? 형이나 동생이. 네, 가족들이 제보를 합니다. 혼자 잘 살고 볼 수가 없어서. 어쨌든 제보를 해가지고 만약에 알았어요. 안 나오면 1년 안에 무조건 과세할 수 있습니다. 그게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그랬더니 아직 안 나온 거지 두발 뽑고 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법인을 우리가 앞에다 세우고 그걸 가지고 진행을 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리스크가 있을 수 있겠죠. 내 뒤에 주주로서 내가 숨어 있으면서 나한테 오는 공격들이 있을 수 있겠죠. 법인격이 무시가 되고. 하지만 대부분 법인의 거래로 끝나요.
그러면 세금이 법인 거래이기 때문에 법인세가 나간다고요. 법인세는 9에서 19%예요. 상속세는 40%까지 올라가고 이제 개정이 되겠네요. 뭘 내줄 건가요? 최대 절반의 차이가 나는데. 그러니까 법인을 가지고,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시니까 그래. 법인을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신 법인 대부분 너무너무 많아요. 무실적 법인들. 그걸 가지고 부동산을 상가를 사신다든지 이러신 분들 많이 있으시지만 진짜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 좀 주의사항이 있어요.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인데, 이 대형의 외상 매출 방식,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차등 배당이라든지 우선주 발행 방식, 그게 아니라 그냥 주면, 그냥 빌려주거나 그냥 주면 어떻게 돼요? 그건 안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법인기 무시하고 법인이 아니라 누구한테 중개된다고요? 개인한테 중개된다고요. 두 번째, 아빠가 법인이 있고요. 아들을 법인이 만들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배당만 해야 되잖아요. 배당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합니다. 배당이라는 게 이 절차가 좀 복잡해요. 그것도 물론 저희 회사에서 진행을 해주긴 하지만 주총도 열어야 됩니다. 주총에서 배당 얼마고 배당 결의도 해야 되고요. 그것도 막 해야 됩니다. 의사도 막 만들어야 되고요. 어쨌든 그거 다 했어요. 어쨌든 그건 실무적인 행정일이니까요. 거의 다 끝났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 몇 년마다 가능하겠어요, 제가? 배당은? 1년마다 계속 가능하죠. 근데 더 주고 싶어요. 아빠가. 그래서 아들 회사를 마케팅 서비스 이런 걸 만들어 놓고, 자, 우리 회사 마케팅을 해라. 한 20억, 30억씩 마케팅 비용을 쏩니다. 이게 그 유명한 일감 몰아주기예요. 네. 아들 회사 경영 컨설팅 회사를 만들어 놓고, 아들한테 경영 컨설팅 받았대요. 실제 사건입니다. 20억, 30억씩 쐈어요. 근데 아들은 뭐 했냐면, 아들 군대 가 있더라고요. 이런 사건들도 있어요. 일감 몰아주기는 안 걸린다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대기업들만 걸리는 것도 맞아요. 일감 몰아주기 법안 자체가 이 계열사들 밀어주기 위해서 생긴 법안이에요. 계열사, 손주, 손녀 태어나면 계열사 하나씩 주고 그 계열사 키우기 위해서 일감 몰아주죠. 그런 것들이 걸리는 건데, 중소기업 내려오면은 일감 몰아주기 부당행위라는 말로 바뀌어가지고 똑같이 과세가 돼요. 어쨌든 똑같이 과세합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은 저희 집이 요걸로 세무조사를 받았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주의를 좀 하셔야 되고요. 가족법을 넘길 수 없는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도 상속증여 처리, 그다음에 두 번 좀 가장 중요한 게 페이드 컴퍼니로 안 되게끔 진행을 하셔야 돼요. 아무 관리도 안 하고 세금 신고도 안 하고 실적도 거래대도 하나도 없고 생계산도 하나도 없고 이러면은 3년 뒤에 직권 폐업합니다. 국가에서. 그러니까 뭔가를 하셔야 되겠죠. 뭔가를 하셨는데 회계처리나 세금을 안 하면 안 되겠죠. 그런 것들을 진행을 해야 되는 거고, 이제 저희 소개를 이제 조금 하자고 하면은, 저희는 이제 다른 것보다도 이제 가족법인만을 좀 진행을 좀 다루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가족법인 관련 이제 소송이나 판례나 이런 것들도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좀 진행을 저희 회사에서는 가족법인 위주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저희 회사에서 그냥 지원하는 내용이에요. 법인을 설립할 때, 설립 비용 많이 들잖아요. 등기도 해야 되고요. 이런 것도 만들어야 되고 하는데, 그런 것들 다 저희 회사에서 지원해드리겠다는 말씀이에요. 법무사 찾아가시고, 대법원 찾아가 등기하시고 이런 것들 귀찮으시니까, 저희 회사에서 진행을 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거는 조금 그냥 쉽게 그냥 들어보세요. 그냥 재미삼아 한번 들어보세요. 무조건 간단한 법은 아니고, 저희 회사가 제가 강의를 하면은 이제 문의가 몇 개씩 오는데 요새 한 10에 8 이거는 물어보세요. 그래서 저희가 안 넣으려고 그랬는데 이게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이제 저희 회사도 이제 내년도에 싱가포르에 회계법인을 하나 설립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사원분들이랑 같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저희가 제외된 회계법인이 있습니다. 싱가포르에. 제가 이제 같이 회계법인에 있었던 형님이신데, 어쨌든 저희랑 같이 진행을 하고는 있어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를 예로 들자면요. 이 자본소득에 대한 세금 자체가 없어요. 상속증여, 양도소득세 다 비과세입니다. 하나도 없어요, 세금. 물론 싱가포르뿐만 아니에요. 요새 뜨고 있는 두바이도 마찬가지고, 옆에 있는 말레이시아나, 유명한 베트남 이런 데도 세금 많이 없으니까요.
근데 제가 싱가포르를 사실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세금뿐만이 아니라 이게 돈을 이전을 시키는 데는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사실 세금뿐만이 아니라 싱가포르는 외환 걸 법도 없어요. 제가 지금 여기에서 우리 뭐 대표님께 20억을 30억 뭐 1조를 쏴도 신고 안 합니다. 우리나라는 돈 가지고 나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고해야죠. 은행에 가지고 가서 이 돈이 실제로 나한테 소명이 된 돈인지를 내가 가서 증명을 해야 돼요. 내가 세금 다 낸 돈이다. 내가 번 돈이고 내 부모한테 받아가지고 지원세 다 낸 돈이다. 하고 나서 나가는 것도 인터뷰 굉장히 길게 합니다. 왜냐면은 그잖아요. 외화 일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달러 가지고 나가는 건데 계속 나가면은 국부 유출이니까 당연히 문제가 생겨요. 근데 이제 어떤 걸 하고 있냐면요. 저희가 올해 3개 정도 만들었어요. 클라이언트 한 3분 정도를 만들었고 저희가 이걸 7월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한 달에 1개 정도는 계속 만들고 있는 건데 법인자 설립을 현지법인을 설립을 합니다. 현지법인을 설립을 해서 이게 사실 조금 약간 좀 리스키한 부분이기는 해요. 이 해외법인을 이제 설립을 한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은 기본적으로 국적이 대한민국 국적이면요 세계 어느 나라를 가서 돈을 벌어도 한국에다 세금 내야 돼요. 그걸 우리가 속인주의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속인주의를 따라가고 있어요. 법인은 사람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죠. 법인은 속지주의를 따라가요. 그 나라 세법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싱가포르에서 이걸 만들고 자 여기에서 싱가포르에다 세금을 냅니다. 그 나라에서 싱가포르나 뭐 두바이나 말레이시아 이런 데서 세금을 내죠. 법인세는 있어요. 법인세. 싱가포르는 이제 17% 단일 세율인데 그만큼을 내고 자 그걸 가지고 나서 그 다음에 문제예요. 세금까지 냈어요. 우리나라도 인정합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싱가포르랑 같이 조세협약이 맺어져 있어요. 그 나라에서 세금 내면 우리나라에서 안 뜯겠다. 이중과세니까요. 이게 진짜 법인세 2번 거둔 거니까요. 같은 세목을 2번 거두면 이중과세예요. 다른 세목을 한 번씩 거두면 이중과세가 아니지만 대한민국은 법인세 어디서 냈어요? 싱가포르에 냈죠. 그럼 대한민국에서는 안 냅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예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한국으로 가져올까요? 이 실제 사례 제가 좀 들기 그러는데 굉장히 유명한 PD님이 계셨어요. 중국에 가셔서 프로그램을 잘 하셔가지고 몇백억을 벌어가지고 그걸 한국으로 가지고 오셨어요. 제가 미래에서 있었을 때 내용이긴 한데 한국 가져오셨어요. 어느 순간 다 뜯깁니다.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법인카드. 네, 제가 조금 약간 리스키하긴 하지만 법인카드 쓰시는 게 맞아요. 우리 비자카드 아시죠? 마스터카드도 아시죠? 자, 대한민국에서 긁는 순간 그 날짜에 그 당일 환율로 계산돼가지고 쓸 수가 있어요. 자, 여기로 옮기시는 이유가 뭐냐면은 두 부류예요. 한 부류는 어떤 부류냐면 난 더 이상 대한민국에 세금 내기 싫다. 첫 번째. 두 번째, 내가 법인 만들어 놓고 나 개인 카드도 진짜 많이 쓰는데 국세청이 자꾸 내 개인 카드 내려 보는 게 너무 싫다. 나 진짜 이제 뭐 법인 만들어 놓고 다 비용 처리 받고 싶은데 이러신 분들 계세요. 보면은 1년 동안 비용 처리 쫙 보잖아요. 에르메스, 불가리, 샤넬, 까르띠 계속 하시는 분들 있으세요. 이거 다 비용 처리 안 돼요. 그럼 비용 처리 하나도 없이 법인은 뭐 다 내야 돼요? 세금 다 내야 돼요. 근데 여기는 국세청 몰라요. 그것 때문에 가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근데 저희 클라이언트 분들 대부분 이런 고객들이 어떤 부류냐면은 자산, 제가 보세요. 정확히 말하면 자산인 거예요. 자산을 옮기는 거예요. 내가 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희 고객들도 그렇고 저한테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 한국에 있는 인프라를 이용을 하면서 자산만 옮기고 싶다고 하세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너무 좋지 않아요? 한국에 있는 인프라를 이용하겠다는 무슨 말이에요? 한국에 있는 병원이나 건강보험이나 이런 것들은 다 이용을 하고 자산은 해외로 가서 세금 없이 여기에서 안정적으로 부에 이전도 하고 여기 있는 돈도 내가 갖다 쓰고 싶다고 합니다. 완벽한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리스크는 어느 정도 안고 가시는 게 맞아요. 하지만 이게 난 완벽하게 그냥 세금을 다 내지 않는 이상은 어느 정도 항상 대비는 하고 계시는 게 맞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이런 법인을 좀 설립을 하시죠.
저희가 이제 법인 설립까지 진행을 하고 여기에는 회계감사는 저희 회계법인에서 진행을 하고 한국에서 이제 해외법인의 어떤 실적 보고를 하는 게 있어요. 매월 5월달에 하는 국세청에다가 그것도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이 좀 고민이 있으시다고 하면은 이게 금액이 그렇게 뭐 몇백억 단위가 아니에요. 뭐 20억, 30억, 40억도 있으시고 뭐 저희 클라이언트는 좀 큰 고객이긴 했는데 어쨌든 뭐 상장을 하고 상장한 돈 다 세금 내고 난 다음에 더 이상 국가에다 세금 못 내겠다 하셔서 다시 나가신 분들이라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실제 뭐 코인을 가지고 나가신 분들도 있으시고요. 그래서 저는 뭐 이제 뭐 마무리지만 이 세금이라는 게 굉장히 좀 그래요. 제가 세금 신고를 하고 나서 납부서를 보내면은 처음에 저도 그냥 이게 잘 와닿지 않았어요. 내가 내는 세금 아니니까요. 납부서를 드리면 그냥 많다고 하는데 많지 10억이라는 많은 돈이니까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이게 낸다라는 가정을 한다 그러면은 이해가 좀 달라지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세무사로서 사실 성숙했었던 한 가지 터닝 포인트가 제가 증여세를 내면서였어요. 제가 증여세를 내보니까 너무 피 같은 거예요. 그 진짜 작은 돈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걸 조금 더 이제 클라이언트 분들한테도 설명을 드릴 때 제일처럼 좀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제가 좀 더 리스키하지만 방법들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부의 이전을 하게 된다 그러면요.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발 뻗고 살 수는 없어요. 완벽하게 세금 다 내지 않는 이상. 세금 진짜 완벽하게 다 내면은 그럼 괜찮아요. 애국자라고 제가 표현을 드릴게요. 근데 그러시지 않으실 거잖아요. 그게 아까우시니까. 제가 이제 1차적으로 증여를 좀 받으면서 저는 일단 다 내봤거든요. 제가 다 내본 게 아니라 세무사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다 냈는데 저는 그랬었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돈을 벌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제가 현타라고 표현을 하죠. 의욕도 사실 사라지고 우리 엄마 아빠 이렇게 돈 있는 거 예를 들어서 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가 진짜 너무 부자여가지고 이렇게 돈 있는 거 알고 있었는데 나한테 돈 있는 거 반타작거려. 그런데 보이잖아요. 저도 아들이 있는데 제가 아들한테 간다 그랬을 때 혹시나 내가 애를 둘 셋 낳아버리면 야 이거 3분의 1로 가져가고 거기 또 세금 나오면 계산이 좀 어느 정도 되실 거예요. 그러면 미리미서 준비하시는 게 좀 좋다고 봅니다. 물론 저한테 오시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이거는 준비하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라이프 사이클처럼 좀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게 장기전으로 보고 가셔야 돼요. 지금 당장 다 증여하겠다. 아니면 돌아가신 다음 내가 죽은 다음에 내가 다 상속하겠다. 이런 플랜보다는 조금씩 어떤 방식을 통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나랑 잘 맞는 증여의 어떤 방식을 찾는 게 좀 중요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많이 좀 진행을 하고는 있는데 뭐 그런 부분들은 언제든지 뭐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명함 부분을 좀 많이 챙겨왔습니다. 그래서 명함 가져가셔서 뭐 생각해 보시고 말씀해 주셔도 괜찮고 저 계속 뭐 여기 있고 뭐 저희 최 대표님이랑 같이 일을 많이 하고 있어서 거기 통해서 말씀해 주셔도 괜찮고요. 좀 이야기가 좀 장황하게 좀 길었는데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